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교장 이영훈입니다. 저도 2017년 2월까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정년 퇴직하였습니다. 현직 교수로 있을 때는 유석준 교수의 초청으로 유 교수의 학부 강의나 대학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출강하였던 그 유 교수의 학부 강의실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편집하고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유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소개하고 권유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제가 비록 퇴직 교수지만은 또 한 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라고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연세대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관련 주제와 관련된 저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것은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문은 죽었어야 그만둔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40분짜리 영상 강의를 그런 충정에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몇 년 전에 상영된 귀향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흔히들 귀향이라 하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화 제목의 귀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화면에도 보시듯이 귀신의 향, 고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원한에 사무친 귀신이 공중에 떠도는 고장이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친족과 친지가 진혼굿을 벌리면 무녀의 몸을 빌어 생시의 모습으로 나타나 살아있는 사람과 통곡으로 대화하고 살풀이 춤으로 원한을 달리는 그러한 귀신의 고장입니다. 아마도 유석준 교수의 강의실에서 유 교수와 열띤 토론을 벌인 학생 여러분은 그 귀향이란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잠시 이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1943년 6월 경남 거창군의 어느 마을입니다. 평화로운 농촌을 배경으로 14세 소녀가 동무들과 천진난만하게 공기놀이를 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일본 현병과 군인이 나타나 소녀를 끌고 갑니다. 외동딸을 빼앗긴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 소녀는 경기도 가평 등 다른 데서 끌려온 여러 소녀와 함께 트럭과 기차로 운송되어서 멀리 만주 길림성 어느 일본군 부대의 위안소로 끌려갔습니다. 소녀들은 형무소와 같은 시설에 각방으로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일본군에 의해 강간되었습니다. 각방에 들어온 일본군은 다짜고짜로 소녀를 때리기부터 합니다. 혁대를 풀어서 채찍을 치기도 하죠. 그리고선 짐승과 같이 소녀를 벗기고 강간하였습니다. 소녀들의 얼굴과 신체 곳곳은 언제나 피멍 자국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한 나날의 나머지 어느 날 일본군은 소녀들을 두 차례 나누어 총살을 합니다. 바로 이 영화 가운데 이 장면이지요. 총살의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부의 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학살당한 시신에다 석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독립군의 일본군 공격으로 용케 살아남은 두 소녀가 있었습니다. 거창과 가평에서 끌려간 두 소녀였습니다. 어느 악덕한 일본군이 그 두 소녀마저 죽이려고 총을 쏘았을 때 거창의 소녀는 가평의 소녀를 감싸며 대신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가평의 소녀가 나중에 늙어서 북한강 어느 당산나무 아래에서 벌어진 진원굿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거창의 그 아리따운 소녀 친구를 만나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원한을 달린 거창 소녀의 혼은 고향 거창을 찾아 부모와 다시 만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연세대 학생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며 많이 울었을 겁니다.
유석천 교수의 강의실에서 유 교수와 논쟁을 벌인 몇몇 여학생도 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일까요? 영화의 자막을 보면 생존 위안부의 정언에 기초한 실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저는 영화가 전하는 납치와 학살 같은 사건 모두를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내외 연구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 위안부들의 정언만으로는 확정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 유사한 회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른 여러 정언이나 문헌 자료로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화를 내며 욕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러한 욕을 많이도 들어왔습니다. 저도 유 교수와 같은 봉변을 오래전에 치렀습니다. 수많은 전화가 걸려와서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수많은 편지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어느 교포도 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의 국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딸이 위안부로 끌려갔더라도 그따위 소리를 할 거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통에 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욕설에 일일이 대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집에 일본 면장이나 헌병이 들어와 내 딸을 위안부로 끌고 가면은 저는 땅을 치고 통곡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귀향이라는 영화에서 딸이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두 부모의 모습입니다만은 저는 이 두 사람과 같이 그렇게 울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비록 사지가 약하고 힘이 없으나 낫이나 꽃갱이를 들고 그놈들을 쳐 죽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총 맞아 죽을지언정 제가 어찌 살아 숨을 쉬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을 끌고 가는데 그냥 땅을 치고 통곡만 한답니까? 저는 제 딸이 아니라 제 이웃집 딸이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낫이나 곡괭이를 들 것입니다. 거짓말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동생의 딸이, 내 사촌 동생의 딸이 끌려가는데 어찌 그냥 땅을 치고 통곡만 한단 말입니까? 1940년대 농촌 마을은 거의 절반이 동족부락입니다. 내 딸이, 내 동생의 딸이, 내 사촌 동생의 딸이, 내 육촌 동생의 딸이 끌려가는데 어찌 그냥 땅을 치고 통곡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필경 커다란 밀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1940년대 농촌 사회의 실태와 구조에서 영화 귀향이 상징하는 납치와 연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0년대 이래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위와 같은 장면으로 우리의 소녀들이 일본 관원에 의해 끌려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많은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져서 보다 구체적인 스토리와 영상으로 소녀들이 납치되고 강간되는 야만의 시대상을 온 한국인들에게 주입해 왔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만 그 이전 45년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제 지배를 실제 체험한 세대들에게 그러한 경험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가 사라지고 일제 지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역사학계와 소설계와 문학계와 영화계의 주도 세력이 되자 그들은 새로운 기억과 경험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비판적인 역사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상당 부분은 실은 특정 시대에 특정한 정치적 자격을 받아서 만들어진 정치적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새롭게 만들어진 기억을 두고 저는 이번에 출간한 책에서 반일 종족주의라고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유석천 교수의 그 강의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편집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여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연저리에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정리하고 소개하고 있는 위안부의 역사를 간단히 되풀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세밀히 읽었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출간한 책이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한 점은 1937년부터 45년까지 이어진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1916년부터 시작하는 공창제 역사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그 위안부의 역사는 1945년 일제 폐망과 함께 중단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1960년대까지 우리의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군 위안부, 민간 위안부, 미국군 위안부의 형태로 훨씬 큰 규모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37년과 45년 사이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는 1916년부터 1960년대까지, 길게는 1980년대까지 이어진 훨씬 길고 훨씬 규모가 큰 위안부 역사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저희 책을 읽어 많은 사람이 그 점에서 아마 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자부해도 좋을, 아무래도 부정하기 힘든 학술적 기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이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거의 석 달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아직 제대로 된 학술적인 토론이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916년에 시행된 공창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916년 조선총독부는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공창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창제는 근대 서유럽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여 명치 유신 이후에 근대 일본으로 수입된 것입니다. 공창제는 창녀 등록제, 성병금진제, 영업구역 집중제의 세 가지 요건으로 성립합니다. 그에 따라 1916년 전국의 33개 주요 도시에 유곽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립한 오늘날 서울 중구 중림동에 당시 일제시대에는 신맛지라 했습니다만은 신맛지에 설치된 일본식 가옥의 일본식 유가입니다. 공창제가 관리하는, 다시 말해서 성병금진의 대상으로 삼은 여인은 창기, 작부, 예기, 여급 네 부류였습니다. 창기는 전국 33개 유곽구역에서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작부는 요리옥이나 음식점의 객석에 앉아서 손님의 음식과 술 시중을 드는 여인을 말합니다. 예기는 자기 집에서 요리옥과 음식점에 출근하여 노래와 춤을 하는 여인들입니다. 여급은 카페나 다방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여인입니다. 작부, 예기, 여급은 원칙적으로는 성매매와 무관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성매매에 종사함이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공창제 시행에 따른 성병금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창제의 주요 특질은 근대 서유럽과 일본에서도 그러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군사를 위안하는 시설로서 들었었다는 점입니다. 근대 국가가 공창제를 시행한 실질적 계기는 병사들이 사창가를 무질서하게 출입하여 성병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1916년 조선 각지에 설치된 유곽도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 기지와 밀집한 연관을 지녔습니다. 서울 마포에 설치된 유곽은 용산에 주둔한 일본군을 위한 위안시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원산의 유곽은 일본군 부대 정문 바로 앞에 설치되었습니다. 함경도 남함은 조선군 19사단 본부가 주둔한 유명한 군사도시입니다. 거기서 설치된 유곽도 이미 1905년 6년부터입니다만 처음부터 민간이 운용하는 군사 위안시설로서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937년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선이 중국의 화북지역, 화중지역, 화남, 내륙지역 깊숙한 곳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일본군 수뇌부는 군사기밀의 누설 방지, 성병 감염 통제, 민간인 강간 방지의 목적으로 전 일본군에 위안소 설치를 지시합니다. 위안부는 대개 병사 150명당 1명꼴로 충당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위안소 또는 위안부 제도를 가리켜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공창제의 군사적 재편성이라고 부릅니다. 위안부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을 뿐이지, 그럴듯한 위선의 용어가 새로 생겨났을 뿐이지, 그 내실은 기존의 공창제를 군 전용으로 동원하고 재편성한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기존의 공창제들을 후방부대로 해서 그 일부를 전방으로 배치한 것이 위안소 내지 위안부 제도였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창제와 위안부는 그 성격이나 형태에서 구분되지 않고 연속적이었습니다. 동질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으로 국내 33개 유곽구역과 일본인 주둔 지역을 대조하다가 이 둘이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곽에 관한 일선 경찰 행정의 관리 규칙과 위안소에 관한 해당 부대장의 관리 규칙을 대조하다가도 그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일본의 역사학계가 이미 20년 전부터 위안소제를 공창제의 일환이라고 성격 규정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한국의 위안부 지원단체와 밀접한 연대를 형성하면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이른바 진보적이거나 양심적인 학자들이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위안소 제도가 공창제의 일부분이고 일환인 것은 다음 지도를 통해서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한국의 외교부 산하의 동북아 역사재단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에 일본, 조선, 만주, 대만, 중국, 동남아, 남태평양 군도에 소재한 일본군 위안소의 분포를 일본군 병사와 위안부의 해고의 기초에서 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빨간 점은 위안부들의 해고고 파란 점은 병사들의, 일본군 병사들의 해고입니다. 이 지도는 남태평양 군도까지 포괄한 훨씬 큰 것입니다만은 제가 잘 보이라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일부분만 지금 스크랩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조선에 찍힌 점을 보면은 매우 불충분합니다. 여러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마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함경도, 나남, 해령 등에 위안소가 있었습니다만 이 지도에는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지도는 불완전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일본군이 주둔한 모든 지역에서 저 북쪽의 소만 국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도에는 없습니다만 남태평양 동남쪽 끝에 라바울 군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주둔한 모든 지역에서는 위안소가 일본 대본령의 지시에 따라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조선, 만주, 대만, 중국, 바로 일본과 조선과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 만주, 이 지역은 1937년 이전부터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있는 위안소 시설은 실은 그 이전 오래전부터 일본군 기지 주변에 민간이 군으로부터의 수요를 노리고 설치한 유곽이나 요리옥이나 음식점이나 카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일종족주의 책에서는 저는 함경도 해령에 1913년에 설립된 덕천루라는 요리옥이 나중에 위안소로 지정되는 사건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박일성이라는 평안도 사람이 1932년 상해 사변이 일어나자 상해로 진출해서 카페 아시아를 차렸는데 이 카페 아시아가 나중에 군 위안소로 지정이 되는 사례도 소개하였습니다. 1937년 위안소 제도가 공식 설치되자 이 두 요리옥과 카페는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군 전용 위안소로 지정된 것이죠. 따라서 이 두 시설에 종사하던 창기, 작부, 예기, 역업 등이 위안부라는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지도에서 보는 일본, 조선,
만주, 대만, 상해에 분포한 위안소에서 활동한 위안부는 아마 전 위안부의 적어도 3분의 1은 되었다고 보입니다만은 1937년 이전에는 창기, 작부, 예기, 여급의 신분을 가졌던 여인들입니다. 바로 일본과 그리고 한반도, 조선, 그리고 만주에 있는 이 위안소 시설은 그 기원이 민간의 요리옥이나 음식점이나 또는 민간의 그 유각이었다. 그것이 일본군 전용 시설로 지정이 되었을 때 여인들의 신분이 창기에서 위안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이 전체 위안부에 동남아까지 포함한 전체 위안부의 3분의 1은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지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37년 이후 중국, 내륙, 동남아, 태평양 군도에서 많은 위안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기존에 일본, 조선, 만주, 대만, 상해에서 활동하던 유각이나 요리옥의 업자들이 기존 업소의 여인들을 데리고 또는 여인들을 새롭게 모집하여 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그것으로 진출한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생생하게 읽을 수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설치된 중국 내륙과 동남아 등의 위안소에서 종사한 위안부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 계보에 의해서 이전 공창제 하에 창기, 작부, 예기와 다를 바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위안부에 대한 동시대의 이해, 인식은 제3자의 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4년 8월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에 버마 전선에서 20명의 조선인 위안부가 미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들에 관한 미군의 신문 기록은 위안부의 본질이 무엇고 그들의 존재 양태가 어떠했는지에 관해 다른 어느 기록보다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그 포로로 잡힌 조선인 위안부를 신문하고 있는 미군들의 모습입니다. 그 신문 기록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포로에 관한 신문 기록의 원본이고 그 해당 부분을 제가 스크랩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 기록은 위안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A comfort girl, 위안부, is nothing more than a prostitute or a professional camp follower attached to the Japanese army for the benefit of the soldiers. 무슨 말인지 알겠죠? Nothing more than a prostitute. 일본군에 전속한, 일본군의 병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군에 소속한 prostitute이거나 직업적인 캠프 팔로워, 무리를 지어서 부대를 지어서 뒤를 따르는 하나의 캠프였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인식은 해방 후에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인데요. 1956년부터 한국 정부는 보건사회 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병검진의 보건행정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여인을 댄사, 위안부, 작부, 밀창의 4종류로 분류하면서 각각 영어로 그것 뜻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일제하에서는 예기, 창기, 작부, 여급으로 총독부 통계연보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만은 그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말을 고안하다 보니까 댄사, 위안부, 작부, 작부는 그대로입니다. 작부는 일본말이죠. 그대로 한국말로서도 널리 쓰였습니다. 밀창 이런 말을 고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그 뜻을 붙이기를 위안부에 관해서는 prostitute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 이후 공창제도가 폐지된 이후 사창가의 여인들을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들 창녀다 또는 매춘부다 이렇게 불렀던 것인데 그것을 공식 보건 행정에서는 그러한 어떤 비천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고급의 위안부라는 용어로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는 위안부제가 공식적으로 존속한 1937년 45년 8년간 그 위안부 제도에 대한 한국인의 기억이 전제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존속한 사실상의 위안부제는 구체적으로 국군 위안부, 민간 위안부, 그리고 미군 위안부 세 부류였습니다. 저는 이번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제3부 위안부 관련해 글을 쓰면서 이들 우리 안의 위안부 제도가 그것이 공식적으로 존재한
37년과 45년의 일본군 위안부 제보다 여인들의 건강 상태나 소득 수준이나 그리고 포주와의 관계에서 훨씬 더 열악했다, 비참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는 저도 놀랐지만 책을 읽은 여러 독자들도 심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민족별 구분을 떠나서 개별 여인의 실존적 입장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1950, 60년대 한국의 민간 위안부나 미국군 위안부 어느 쪽이 더 좋았을까요? 솔직하게 질문하고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은 여러분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7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 한국 사회의 이해나 그리고 사회운동의 저변에는 이같이 숨길 수 없는 커다란 지적, 도덕적 위선이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소개드린 영화 귀향으로 대표되는 위안부의 존재 형태, 그 자체는 그러한 존재 형태를 전제한 사회운동이었습니다만 그 자체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와 정치가 부지불식간에 만들어낸 종족주의적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유석천 교수의 강의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유석천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했을 때 일부 여학생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갔단 말이냐? 이런 식의 반박이나 성토는 오래전부터 늘 익숙하게 있어 온 것입니다. 위안부가 매춘부라고?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갔단 말이냐? 이런 식의 논리와 성토는 일제시대에 관한 다른 주제의 논쟁에서도 늘 있어 온 것입니다. 예컨대 조선 총독부가 토지와 식량을 수탈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면은 뭐라고? 그렇다면은 조선 총독부가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냐? 일본 덕에 경제 성장을 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반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물과 사실의 복잡한 구조와 그 모순을 단순화하여 또는 정치화하여 편가르기 식으로 선과 악의 어느 편이냐 하는 도덕주의적 방식으로 재단하는 것으로는 결코 역사의 진실이나 그 전체상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1916년 공창제가 시행된 이래 여인들이 창기나 작부나 예기가 된 것은 그 시대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순이 극빈계층 가정의 소녀들에게 강요한 슬픈 운명이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깡통을 들고 이웃집을 다니면서 먹다 남은 밥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동냥을 하는 그런 집의 딸들이었습니다. 1950년대까지도 1960년대 초까지도 그런 집과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아이와 그런 동냥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대학생들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지만 말이죠. 여인들이 창기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호주나 심지어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들의 인감을 찍은 취업 승낙서를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공권력이 그런 식으로나마 정근대적 인신매매로부터, 그러니까 노예제적 인신매매로부터 여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에서 시행된 공창제에서의 취업 승낙 제도는 엉뚱하게도 극빈계층의 딸들을 사실상 그 시장으로 내모는 매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가족제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객관적 모순이 가정윤리의 미성숙이 일본에서 이식된 공창제와 부흥해서 그러한 모순의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저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해당 부분에서 그러한 사회사와 가족제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설명했으며 그것을 그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최초의 학술적 서술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제가 시행한 근대민법제, 근대가족제, 그리고 근대공창제는 엉뚱하게도 최하 극빈계층의 부모들에게 딸의 취업을 승낙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금액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공창으로 보내는 업자들이, 요사이 말로는 지금 소개서와 같은 업자들이 찾아와서
딸아이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유혹하면서 수백 원 또는 1,000원의 거금을 공장 노동자 또는 하급 공무원자의 3년어치에 해당하는 봉급입니다. 그런 돈을 전차금으로 제시합니다. 당시에 신분표인 그대로입니다만 돈에 눈먼 부모는 그 돈을 받고 딸의 취업을 승낙합니다. 제 책에서는 얼씨구나 또는 마지못해 취업을 승낙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가족제 하에서 딸은 그 같은 부모의 결정을 거부할 인격적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영민한 아이는 서럽게 울면서 자기 앞에 가로놓여 있는 운명을 예감하면서 서럽게 울면서 부모와 작별을 고하였지만은 많은 아이들은 어디 가는지도 모른 채, 여기서 아이는 18세 이상의 소녀들을 말합니다만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주선업자의 손에 이끌려갔던 것입니다. 원 위안부들의 회고에 의하면 지긋지긋한 가난과 그리고 가부장의 무지막지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신천지 도시에서 찾는다는 그 찾기 위해서 떠난다는 설레임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인간 삶의 하나의 복잡한 전체적 모순적 실태였습니다. 이상이 1916년 공창제가 시행된 이래 많은 여인들이 창기와 작부와 얘기의 삶을 살게 된 기본 경로였습니다. 1937년 이후 1945년까지 일본군 위안부로 간 여인들도 그 점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원 위안부들이 남긴 정언이나 동시대의 신문이나 잡지나 여러 사람들의 해고를 통해서 생생하게 살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극빈계층의 딸들이 창기가 되었고 위안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언급할 주제가 많이 있지만 이미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음성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말하는 사람의 표현 능력이나 듣는 사람의 청취 능력에 제약되어서 원래 유동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넉넉한 마음으로 반일 종족주의 제3부 위안부 관련 5개장을 차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은 어떤 분이 어느 사이트에 댓글을 달기를 책을 다 듣고 나서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심정이 드실 것입니다. 다시 유승춘 교수의 강의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유 교수가 위안부를 두고 매춘부라고 말하자 일부 여학생이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갔단 말이냐 라고 반발하면서 토론이 어지럽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누군가가 그 토론을 녹음하여 외부의 적대적인 언론에 유출하였습니다. 저는 그 누군가의 모 학생의 행위를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한에 가득 차 상대방의 파멸을 희구하는 업무와 저주입니다. 대학 강의실을 채워야 할 이성의 논변, 진실, 정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뒷받침으로서의 자유이념, 그러한 덕목과는 거리가 먼 정신세계의 행위였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행위는 영화 기향이 잘 묘사한 대로 공중을 떠도는 원혼과 접신한 무녀의 살풀이춤, 그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죽었어도 쉴 데가 없는 것이 자연종교 샤바니즘의 정신세계입니다. 그 지독한 지배와 예속, 양반과 쌍놈, 원한과 정오, 그것이 이성과 진실과 정직과 자유를 대신하여서 그 시간 그곳 유석춘 교수의 강의실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누군가 어느 학생의 정오와 저주로부터 1960년대 말 중국 대륙을 강타한 문화혁명을 연상합니다. 철없는 소녀들이, 대학생들이 모택동 어록을 흔들면서 그들의 선생과 교수에게 꽃가를 씌우고 그들을 새끼로 목매어 끌고 다니던 광기의 홍위병들이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는 화면이죠. 모택동 어록을 들고 모택동의 모습을 보고 마치 현신한 모습을 드리는 신을 본 듯한 광기에 사로잡혀서 환호를 하는 그 홍위병들의 그 모습이죠. 그리고 이 홍위병들이 대학으로 들어와서 학교로 들어와서 그들의 교수에게 거짓의 꽃가를 씌우고 목에다가 새끼를 매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 치욕을 감당하기 위한 교수들이 자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천만 명이 중국의 지식계급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한 시대에 중국 한 시대의 야만이자 치욕이었습니다. 그 광기에서 벗어났을 때 홍위병들은 그들의 영혼마저 이미 회복 불능한 상태로 크게 파괴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와 정치 진영을 달리한다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녹음하여서 외부 적대 세력에 유출한 행위로 이미 그 행위를 한 그 학생의 영혼은 파괴되었으며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이나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강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개석상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진 발언에 그와 같은 요소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모욕을 받은 당사자는 그것을 구제하는 교내의 기구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에도, 서울대학에도 어느 대학에도 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사자 자신이 그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과연 성희롱인지 아닌지조차는 이후에 대학 내 그 기구에 의해서 문제도 되고 있지 않는 그 현실을 볼 때 그 행위를 한 그 행위 자체의 그 도덕성을 저는 인정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저는 솔직하게 토로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그 책을 편집하고 출간하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도중이라는 슬픈 예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생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당대의 망국의 비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110년 전 우리의 조상이 그러했듯이 다시 망국노가 될지 모릅니다. 망국노일진데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학력, 명예, 재산, 그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저는 그러한 비격의 운명을 오늘날 한국의 사회와 정치 현장에서 예감합니다.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쓴 것이죠. 이 나라의 낮은 종족주의적 정신문화와 타락한 도덕윤리는 자유인의 공화국, 그 고상한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916년 이래 1945년까지 공창제가 존속했던 그 시대에서 벌어진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편성된 전선에서 연출된 해방 후에는 훨씬 대규모로 훨씬 비참한 형태로 이어진 그 역사를 두고 동시대 극빈계층의 가정의 딸들에게 강요된, 아니 우리 한국인 스스로가 그들에게 강요했던 그 슬픈 운명의 역사를 두고 어느 나라가 지난 27년간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영원하게 그토록 집요하게 자연종교 수준의 종족주의적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이웃나라와 갈등하고 대립하고 저주한다면은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약간의 상식을 지닌 지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대학이 먼저 망하는가 봅니다. 연세대학만이 아닙니다. 수강생, 동료 교수, 대학 당국, 동문회가 벌이는 그 몰지성의 행태는 이미 수년 전에 강의실에서 위안부 성노예설을 비판했다고 해서 어느 객원 교수를 강의실에서 추방한 고려대학에서도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대학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서울대학을 비롯한 전국대학 모두가 그러한 실정입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자 비극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족쇄가 이리도 무거운지 새삼 느끼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별로 유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